자,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6번째 시간은 역시 최신 판례 등 여러 가지 분석 사례가 됩니다. 분석 사례가 되죠. 그럼 벌써 얘는 3번째죠. 왜 지난 시간에 이걸 한번 제가 끊어드렸냐면 20번 예약 매출 진행기준 적용을 KIFR에서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해당 손익을 인도일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뭘까요? 지금 약간 어려운데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요. 2018년부터요. 전 세계가 IFRS와 US GAAP, 즉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동시에 개정되는 게 여러분 수익 인식이라는 거예요. 수익 인식. 수익 인식. 그죠? 매출을 잡는 방법이 하나 바뀌어요.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드려요. 이게 용역이어도 되고 배도 되고 뭐 특수 장비여도 돼요. 뭘 하나 만들어 드리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으로는 총액의 10%를 받고 그렇죠. 중도금으로 한 50%를 받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잔금으로 40%를 주는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만드는 회사를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주문한 사람이 고객이에요. 그렇죠? 근데 봐요. 고객의 요구로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문제는 이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받으면 이 기업이 무한정으로 고객에게 끝까지 이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을 내놔 이런 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건데 이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진행 기준이에요. 이 회계가.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고객이 계약을 해결하면 요 60%는 받은 돈은 안 돌려줘요. 그러나 마지막에 40%는 기업이 청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는 다 만들어 놔도 고객이 계약을 해제가 되면 여기서 뭐예요? 이미 60% 받았으면 여러분 이건 안 돌려줘도 되는데 안 돌려줘도 되지만 잔금은 못 받아. 그럼 이거는 내가 알아서 다른 데다 팔아서 줘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인도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파란을 일으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건 2017년까지도 이건 회계도세법도 다 이건 진행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부터 인도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면 근데 이게 지금 꽤 많고요. 지금 이게 꽤 많고요. 자, 보세요. 실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뭐 아파트도 맞고요. 선박, 배도 맞아요. 똑같아요. 뭐예요? 보통 계약금을 받고요. 중도금 1차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봐요. 그러니까 중도금 1차를 받기 전에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해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 보통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띄는 거예요. 이럴 때 논란이 많지만 이건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는 뭐냐면 중도금을 1차를 고객이 준 이후에는 자 이제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기업이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뭐예요? 야, 너는 무조건 다 내놔 임마. 이러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게. 해약해 줄게. 그 대신에 네가 나한테 일정한 위약금하고 지금 짓고 있는 거, 건설 중인 건 내 거지. 이런 식이 돼 있을 때 이게 과연 그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저 한국회계기준원이 질의회신으로 답을 낼 거예요. 답을 자기네도 못 냈어요. TF팀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논란의 여지는 위약금이 한 10% 정도 받고 상당수가 진행됐는데 이거를 그 기업이 해제해 줬더라면, 왜냐하면 이걸 다시 팔아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해도 이건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다, 이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설이 제일 많아요. 상당수는 그래도 기업이 선택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진행으로 걸자. 그래야 피해가 없지 않냐라는 주장과, 뭘 장난하는 거야. 이 위약금과 진행된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지금 질의회신이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위약금이 진행된 것보다 적으면 인도 기준이다라고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건설업이나 시행사나 조선사 입장에서.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지금 이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도 기준으로 나오면 이건 세법은 진행이에요. 세법은 진행이면 기업에게는 마지막에 수익을 잡는데, 세법이 진행 기준으로 먼저 세무조정에서 세금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권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약 매출을 IFRS가 도입됨에 따라 인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이거는 인도일에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이 같이 가지겠다. 진행으로 먼저 잡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21번은 짧지만 이건 정말 이것도 무지하게 문제된답니다. 봐요.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이라 하더라도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이 돼서 송금을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전 처음 봤어요. 자,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빨리 보세요. 회사에서 사람은 임원과 사용인으로 갈라져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사용인이 말단부터 부장이에요. 그럼 보통 사용인에 대해서는 그죠?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주나, 이 사람들은 둘 다 전액 다 손금이라고 돼 있고, 이게 규정에 있던 없던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임원들은 임원 규정이 있으시면 손금이고,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이 없으시면 요 상여금 성과급들은 요것들은 손금으로 불산이 된다 강의했고,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례는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은행 임원들 말고 사용인에 대해서 어떤 성과급을 줬어요. 상여금의 형태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손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는 경영성과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행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합의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노조하고 합의를 했어요. 경영진이.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느 성과급을 줄게라고 줬더니 국세청이 와서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성과랑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노조와 합의해서 회사가 줬대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잘못이 없고 소득세 내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거예요. 이익 처분이니까 회사가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으로 준 거다. 이거는 법에 손금 불산입으로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건 거야. 저는 어쨌든 처음 봤다니까요.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손금 불산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그쵸?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이 이겼어요. 야, 이건 법원으로 갈 텐데 나 이거 법원에 가서도 지면 저 책 다시 써야 된다 이거. 그죠?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 상여금도 절대로 어떤 규정하에 따라 이게 경영성과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성과금을 주지, 경영성과 없이 주는 건 이익처분으로 봐서 손금불산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경정을 울린 겁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명색이 인건비 전문가인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다만 아직은 마이너 하지만 혹시 그냥 여러분 처음에 정해진 급여 얼마 상여금 얼마 말고 갑자기 성과급의 개념으로 주는데 이것들이 희한하게 된다면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하세요. 이런 거고요. 22번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가지급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 사례인데 뭐였냐면 자 봐주세요. 원래 임원들은 말이죠.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되죠. 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만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세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집 살 때나 이럴 때는 되는데 예외가 있긴 있고요. 만에 하나 퇴직금을 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되겠죠? 10억. 대변에 현금 10억이에요. 그럼 이런 만에 하나 자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뜨시면 그렇죠. 세무조정은 한번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이건 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까면 안 되는 퇴충을 줄였다라고 손금산이 퇴충 10억을 유보로 잡아주시고요. 이 돈은 이 임원에게 가지급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입금산이 가지급금 10억 유보로 해서 요 가지급금에 따르는 뭐예요? 가지급금에 따르는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에 하나 주면 안 되는데 주셨을 때 요런 테크닉이 요런 세무조정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건 아시죠? 이게 2016년이기 때문에 상당수가요. 2015년 12월 31일에 마지막 날이라고 중간 정산을 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미지급을 때렸어요. 미지급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러면 2015년에 이 전표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법 바뀌기 전이니까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세청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이 중간정산이면 가지급으로 본다는 조문이 1월 1일 이후 지급분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퇴직금은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중간정산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만 중간정산이에요. 그래서 이 전표를 넣었다라고 이날 중간정산이 된 게 아니라 이게 3월 10일 날 이 돈이 미지급 나가면 이거는 오케이 그렇죠? 2015년 세무조정할 때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다만 이 가지급은 실제로 돈이 나간 2016년 3월 10일부터 가지급으로 보고 그날 이후에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들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작년도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집어넣어드렸어요. 유권 해석을요. 다음에 23번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 개정 직후 바로 대표이사가 퇴직한 경우 및 정관에서 특정 임원만 퇴직금이 고액 높은 배열 적용 시는 손금불산입됩니다. 행정법원입니다. 여러분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한 거죠. 그냥 바꿨어요. 퇴직금이 뭐 거의 한두 배밖에 없는데 5배, 6배, 10배로 바꿔놓고 바로 나갔어. 이런 건 눈에 띕니다. 이건 부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분은 퇴직금은 보통 임원이라도 1.5배, 2배인데 대표이사만 10배다. 이건 그대로 부인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세무조사는 인건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퇴직금 배율이 다른 임원보다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바로 월등히 높게 바꾸고 바로 지급되시면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 24번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아파트 임대료는 송금불산입하고 동시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거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봐요. 대전에 있어요. A라는 법인이 대전에 있어요. 사장님이 갑이에요. 서울에 사세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반은 대전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 회사가 아파트를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여기 사세요. 우리나라 법인세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임원에게, 그죠?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이분이 당연히 임원이고요. 대주주예요. 임원이 회사가 주는 이런 것들이죠. 사택 제공은 이건 무조건 현금물산입이에요. 현금물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돈으로 집을 사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사 돈으로 이거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부당행위로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별도의 그죠?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임원에게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건 선금불산입입니다. 그 조문에 따라 이거 선금불산입이고요. 이게 소득 처분의 논란이 좀 있어요. 소득 처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게 기타 사회 유출이냐 상여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상여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상여라고 들고요. 근데 문제가 이거 말고 또 이번에는 부당행위에 가서 뭐가 있어요? 적정임대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정임대료라는 개념 이해하세요? 그죠? 요거의 시가의 50%를 때리고 거기에 사장님이 줬던 보증금을 빼고 여기에 1.6% 정기예금 이자를 때린 게 적정임대료예요. 부당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장님에게 주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이걸 안 받았다라고 이게 또다시 입금산입이고 상여다. 그러니까 소송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월세를 갖다가 준 거를 부인하지 않았냐. 부인했으면 집을 준 건데 이걸로 끝나지 왜 이게 부당행위의 적정임대료가 또 개입이 되느냐인데 일단 이거 저도 논란에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이거가 법원에서 이런 거는요 이건 뭐야 그죠? 심판원에서 전혀 상관없다 따로따로래. 이건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이건 맞진 않아요. 그럼 맞진 않아요. 사실 그렇더라면 이건 기타 사회 유출이 맞고요. 상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결국은 사장님이 회사가 준 거를 공짜로 이용한 거에 따르는 상여라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게 부인되고 상여로 끝나야 되는데 이 적정임대료 부당행위 공식을 집어넣어서 또 과세하니까 이중과세잖아요. 이렇게 걸었더니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이중과세가 아니라 그러는데 전 아무리 봐도 이중과세인데.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이랬을 땐 100번 봐서 이중과세 인정하더라도요. 그럼 이건 정말 기타 사유출이 아닌데 요게 뭘로 갔는지를 제가 잘 애매해요. 사례로서는요. 요거 꼭 염두에 좀 두셔서요. 여러분 그냥 결론이야. 1% 이상 대주주에게는 이런 사택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주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더 간단하죠. 전세였더라면 좋아요. 전세였더라면 이건 자산이니까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공식에 따른 것만 입금 물산입 상여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현금물산입이고요. 현금물산입.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소득 처분이 상여야 맞는데 이런더라면 이건 기타 사유출이 아니냐의 논란이 있답니다. 근데 양쪽 다 상여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한번 여러분도 저랑 한번 해결해 보시죠. 원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좀 저는 애매하네요. 이게 좀 애매해서 여러분요 봐주시고요. 다음에 25번 특수관계법인의 유동성 위기 모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대여는 적정이자 를 받았어도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이야만 인정이자가 뜨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돼요. 사실 업무랑 관련이 되면 그래도 인정이자는 뜨고 그러나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이 안 되고 대손충당금도 다 설정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의 관련이냐에 따라 인정이자 빼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특수관계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의 유동성 위기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대우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업무무관이죠.
저쪽이 어렵다고 내가 모법인으로 지원해 준 게 업무 관련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관련이라고 주장할 만했고요. 지금 현재 1심에서 행정법원이 이것도 업무무관임을 분명히 판결한 겁니다. 참조하십니다. 이 자회사가 위험해도 자금 지원도 업무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나 이게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거 올해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26번 좀 읽어보세요. 나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기업 회계에서 R&D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인력 개발 비용이 회계가 쉽게 연구비나 개발비로 갈라져요. 원래 경상개발비도 있지만 자, 이럴 때 연구비는 판관비예요. 그렇죠? 바로 비용이고요.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에서 얘를 일정 기간 동안 상각을 하신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상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설령자 회계학적으로는 개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회계 처리를 장부가 연구비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면 세법은 그냥 이걸 전액 다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문구에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하나여 뭐 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서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 이랬죠. 뭐 삼성전자가 1년에 한 15조 정도의 R&D가 나가는데 개발비는 실제로 1조만 잡고 14조가 비용이거든요. 이게 다 송금이다. 근데 다만 15조 중에 자산성이 있는 게 사실 1조 이상이 될 확률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정말. 국세청에서요. 이걸 비용 잡은 이 연구비를 금감원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회계가 자산이에요 그랬더니 금감원이 이와 같은 비용의 대다수는 다 다른 기업들도 자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답변을 줬어요. 국세청에다 금감원이. 그랬더니 그 국세청 입장이 뭐냐면 그럼 이건 자산인데 바로 비용 떨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즉시상각의제죠. 감가상각에서. 단기 자산인데 바로 비용 떨어서 요걸 연구비로 자산인데 비용 잡은 걸 전액 다 손금 불산입하고 언젠가 이 개발이 완성돼서 업무에 사용할 때부터 손금으로 사용에 가능할 때부터 손금 추인한다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올해부터 제가 강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어려워 세법. 세법 어려워. 그렇죠? 이제까지 뻔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직급이요. 그래서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 무지하게. 이제 자산이면 자산이지 자산이 맞는데 회계가 비용 잡으면 손금 불산입입니다. 국세청 집요하죠. 금감원에 질의를 했어요. 이 내용이 자산 아니냐고요.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27번 국외사업장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업무용 승용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승용차만 업무용 승용차 조항이 적용되시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차는 운행일지 쓰실 필요 없어요. 28번 차량 정비업을 영유하는 법인인데 고객이 차를 맡기면 차를 일정 기간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업무용 승용차 규정 대상이랍니다. 똑같이 운행일지 다만 고객에게 빌려준 것들은 다 업무에 상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는 이것도 업무용이랍니다. 이것도 대상에 된답니다. 소프트웨어를 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10년 안에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면서. 요새 자동차 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제일 핵심이에요. 내비가, 지도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거든요. 이런 거를 테스팅을 해야 되잖아.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도 다 승용차 운행일지 써야 되는 대상이고요. 30번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중도 퇴사시 퇴사 시까지 발생 비용에 대해서 해당 규정.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 임원이 한 8개월을 타다가 퇴임했어요. 당연히 8개월 동안에는 맨날 업무 관련 비용 모으고 운행일지 써서 요거는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상여 처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야 31번. 이거는 올해 예규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사실 우리 양심껏 올해 알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요 얘기가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요? 잘라서 해? 그냥 해요? 그냥 해버리지 뭐 그렇죠? 자 이제부터 요거 저가 여러분이 한번 읽을 시간을 줄 거야. 31번 10초만 드릴게. 15초 드릴게. 화면에서 빠지고 읽고 계세요. 읽고 나와서 그러신 다음에 한번 설명을 시작. 읽으세요. 빨리 31번 읽으세요. 갈게요. 자, 이제 이런 사례로 한번 해봐요. 자, 그냥 우리가 2013년 7월 10일에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부가세 빼고 얘기할래요. 10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회사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 소멸시효는 3년의 업종에 해당이 된대요. 그죠?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걸려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2016년에 시효가 완성됐어요. 맞죠? 완성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때 대손으로 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부상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10억을 떨고 이랬으면 당연히 세무조정 없죠. 성금 인정이 되고 만에 하나 그렇죠. 만에 하나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안 했더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대손금 10억 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장부상에 떨든 안 떨든 간에 올해 손금이란 얘기야. 이 말의 본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연도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 있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내가 받으려라는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손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착각하에 문제가 돼요. 보셔야 돼요. 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때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도요. 조사청에서 뭘 보냐면 관할세무서가 그렇죠? 회수하려라는 노력을 입증해 달라는 거야. 노력을 입증해 주지 못하시면 이거는 접대비로서 한도 초과되면 상당수가 손금으로 불산이 된다. 그럼 이거는 핵심이 3년이 되는 시효에 해결을 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입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떤다. 그럼 이건 무조건 손금불산입이에요.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는 연도에 이 연도에 장부에 떨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노력을 입증해서 일로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노력이 입증이 안 된다라고 이걸 나중에 떠시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2017년에 장부에 계상을 해. 장부에. 요렇게. 그럼 이건요, 2016년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2017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이에요. 손금 불산입돼요. 그리고
배우셨지만 이렇게 하고 2016년 거를 그죠? 경정 청구합니다. 경정 청구에서 뭐예요? 요거를 손금 산입을 미리 유보로 넣어놓고 그렇죠? 유보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유보를 먼저 해주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걸 누락하셨어도요, 그죠? 그 국세청 직원들이 이건 사실 직권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2017년에 이걸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2016년에 송금 산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은 2017년에 떨면 될 줄 알고 이때 이런 세무조정을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2020년에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2017에 야 회사야 너희들 2017에 이렇게 떨었네. 아니지. 이건 2016이잖아. 근데 여러분 2016년 법인세는 2017년 3월 말이에요. 이때부터 5년간이죠. 5년이니까 2022년까지는 경정이 되니까 이때 관할 이 조사위원들이 직권으로 2016년을 경정으로 넣어주고 2017년을 부인해서 원금, 손금과 이 손금 물살입은 퉁퉁 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가산세가 떠요, 여러분요. 가산세가 2017년 거는 이 손금을 10억 넣은 거에 따르는 그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때릴 거고요. 요거는 경정에 따르는 1.6%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할 거니까 이거는 수십 프로고요. 요거는 연 1.6%로 몇 프로니까 이두를 넷띵해도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죠. 여러분 뭐요? 2016년에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놈을 여러분이 장부에 떤 게 어쩌면 좋아? 2020년에 떤 거야. 한참 있다가 당연히 뭐야? 세무조정 안 하셨고요. 당연히 세무조정 그냥 2020년에 그냥 비용으로 넣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2023년에 조사가 나왔어요. 2016년 너희 이때 대손 떤 건 2016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떨었구나. 정말 억울하겠구나. 너희는 2016년 건 이미 2022년으로 경정 청구 기간이 돼서 너가 안 잡은 이 손금은 영원히 받아먹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너는 일단 어떡하니? 2020년에 잡았잖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요, 그죠? 이걸 그대로 손금 물산입되고 이건 기타예요. 기타 사회 유출이야. 헌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최악이죠. 그죠? 이거 10억을 다 부인되고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얻어맞아요.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수십 개 예규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랍니다. 봐요. 어떻게 막냐면 잘 봐요. 2017년에 나한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갑이야. 갑은 이미 시효가 완성이 돼서 맞죠?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돈을 안 줘도 되고요. 그런데 회사는 2016년에 시효가 완성됐지만 장부상으로도 안 떨고 세무조정으로도 송금 산입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다 2020년에 떨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17년에 갑으로부터 각서를 수령하세요.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예요. 나는 너한테 10억 원의 줄 돈이 있다. 각서를 2017년에 받으세요. 여러분 이걸 시효 포기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갑은 원래대로 가면 뭐예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저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2017년에 난 너에게 10억 원을 줄 돈이 있어 맞아라고 인정하시면 이건 다시 채권이 부활해요. 이게 시효 포기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채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원래대로 가면 봐요. 여러분이 이때 대손을 떨었으면 원래 송금 인정을 받았어야죠. 이거를 이때 받았으면 사실 이 연도에는 다시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약을 무시하면 다시 채권과 충당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 송금 산입 받고 이때 입금 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시효 3년 후에 다시 대손을 떨어서 손금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년이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떨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사위원에게 우리는 이때 송금 인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송금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에도 입금 산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년 지나서 이거를 그냥 손금으로 이때 떤 거예요 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물론요, 이해하셨지만 이거 안 한 건 여러분 자유고요. 사실 이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안 해도요, 이때 원래 입금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아마 지실 거예요. 지실 거예요. 지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봐봐요. 이거 2017이죠. 그럼 얘는 법인세가 얼마야? 2018년 3월 말이죠. 일반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이죠. 그럼 요게 5년 있다가 2023년 4월 1일 날 조사 나오면 사실 요 입금도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따라 과세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다만 갑이 여러분 한번 그죠? 짜고 치는 거예요. 갑한테 받아오시면 돼요. 저는 그냥 말씀만 했어요. 이걸로 문제 생기는 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셨죠? 저한테 덤태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하죠. 다만 이때 마지막 하나 더 알려드려요. 이때 각서를 받으면서 나는 이걸 2019년 12월 말까지를 꼭 줄 거야라는 상환 기간을 정하시면 상한 기한이라고 그러죠. 이거 기한 날짜를 정하니까 이날을 정해주시면 여러분 이 시효는요 논란이 있지만 민법은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부터 시효가 기산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으면 시효가 2020년부터 3년이면 2023년에 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각서에 이런 날짜를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너한테 얼마 줄 돈이 있어. 얼마 줄 돈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날부터 그냥 3년으로 가요. 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그냥 미심쩍게 들었다가 여러분, 그죠? 이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은 어차피 무료였지만 어마어마한 본전 건지셨죠?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맞나요?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 그래 주실래요? 없죠?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서로 공부하셨어요. 저도 배워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시효의 포기가 다시 채권이 살아나고 소멸시효 3년에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들에 있고요. 국세청의 유권 해석도 있었고요. 이해하셨죠? 재밌으셨죠? 이번 시간 많이 갔지만 자 우리 31번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를 할지는 그때 볼게요. 이거 여러분 6번째 시간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